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에 텃밭인 호남권 공략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와 충남을 찾고 개혁신당 이주석 후보는 천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데요. 대선이 18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주요 후보들의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판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비슷한 동선으로 유세를 이어갔던 3명의 후보. 어제부터는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 세 후보의 유세 현장에 있었던 일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대선이 시작하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구도하고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선판이 어떻게 짜지느냐, 후보가 누구냐. 근데 막상 이제 대선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정책하고 그다음에 유세,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우리 후보들 일정은 보통 한 달 간격 정도로 짜나요. 이렇게 러프하게 예. 한 달 짜는데 아마 선거 초반을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하고 PK 쪽으로 영남 쪽으로 향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전에 뭐 대선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민주당에서 배출하는 첫 TK 대통령이다. 그다음 민주당에서 보면은 뭐 노무현, 문재인, PK 출신의 어떤 대통령이 있었지만 TK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파고들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지난 대선에 나와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2%, 3%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TK에서 30% 정도에 육박한다면 뭐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이제 마의 50%대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정권의 어떤 정통성도 가지기 때문에 아마 영남이 집중한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 교체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영남 보수 그 텃밭에서마저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뭐 영남 보수를 일단 챙기고 난 다음에 일단 경부선을 타게 됐는데 아마 경기도 지사를 한 2번 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들 이룩한 거를 조금 호소하고 아마 충청권으로 향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30에 좀 특화된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가 투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학식 투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2030 쪽에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조금 뭐 이 득표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아마 특화된 전략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호남으로 갔기 때문에 영남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 이제 호남의 안방 다지기 수순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으셨어요? 각 후보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캠페인이 다르죠. 예. 전형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좀 여유 있는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선거 캠페인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롤링 캠페인이에요. 미국 선거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되는 기법인데 네. 일단은 공략해야 되는 지역을 먼저 가고 자기의 텃밭은 잘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벌써 동쪽으로 한번 돌고 이번에 호남으로 갔죠. 예. 이제 호남은 이제 이번 집중 방문 이후에는 대선 끝날 때까지 가지 않을 한번 갈까 가능성. 말까 잘 안 예. 갈 거예요. 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압승.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51.6%를 돌파하는 그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수도권 플러스 충청권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남권 위주로 해서 더 많은 득표 전략 이것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자기 지역으로 가는 거죠. 경기도가 승부처입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어 지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경기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면 저 이번 대선은 경기 대선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김문수 후보 경기지사, 이준석 후보 경기도 지역구, 경기도 경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대선이라는 게 게임이니까 경기죠. 이렇게 이제 다 경기에 예. 집중이 되는 그런 대선인데 이 이준석 후보의 특징은 뭐냐면 이번 대선을 미래 대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내가 맞이할 대선은 2번, 3번일 거다. 그럼 첫 번째 대선에서는 뭐냐? 확고하게 2030을 확보해 놓는 거죠. 그럼 다음 대선에서 이들이 뭐가 됩니까? 3040이 돼요. 그 다음 대선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들이요 5060이 돼요. 그러면 대선 3번만 치르면 이준석 후보는 모든 유권자를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학생 식당을 가죠. 계속 학식을 먹는 겁니다. 학식을 먹으면서 이런 어떤 동료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이른바 2030 학식 전략, 예. 학식 또
또 캠페인 이렇게 이제 전개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지역을 도는 대신 유세 대신에 긴급 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공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간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직접 공격을 자제해오던 이재명 후보도 대법원은 깨끗해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숙의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 모두를 향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대법원의 대법관들에 대한 어떤 청문회가 이제 뭐 추진했잖아요. 무산돼 있긴 하지만 네. 그 이유가 보면은 결국은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한 부분을 확인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법관들이 보면 법관의 양심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 또는 김문기 씨와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거짓말이다 하는 그 부분을 확인시켜 준 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대법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맞지를 않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이렇게 뭐 이 대법원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하지 말거나 또는 재판을 하더라도 무죄 취지로 판결하라는 이런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제 이제 그 김문수 후보도 대법원 앞에 가서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중지하고 이것이 독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독재라고 하는 게 아주 거창한 게 아니고요. 입법하고 행정이 서로 견제를 해야 되고 그 균형점에 사법이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에서 보면 입법 권력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게 굉장히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입법하고 행정이 한꺼번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사법부가 견제 기능을 잃게 되면 이게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독재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베네수엘라 뭐 차베스 대통령 어떤 케이스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도 보면 입법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사법부의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서 사법부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독재 길로 갔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위험천만한 발상들, 특히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독재 길로 가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경고를 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부분을 어제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어제 후보들이 상대 후보를 겨냥해 내놓은 그렇죠.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이제 지난 우리 이제 시간에도 금요일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추진, 청문회 추진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주 부담이 될까? 아주 부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부담되고 대선판에 영향을 줄 정도면 민주당도 이렇게 안 하겠죠. 더군다나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종일관 온건한 태도. 예.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이 부분만큼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건 아마 대선 이후도 감안한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치명타가 되려면은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또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법 압박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지적을 하면 그럼 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도층을 민주당이 뺏길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을 가져갈 명분이 없다. 왜? 김문수 후보의 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그 질문도 이야기가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이 김문수 후보로서는 최대 과제가 돼버렸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이 부분이 이제는 가장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국민의힘의 과제, 고민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어느 정도 관계 설정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각 주자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고 어두운 분들, 공론이 분열된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은 탈당하십시오,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국적이 뭐 여기다 저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또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진정성이 있나 오해가 되고요.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죠. 즉각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 제명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사과가 뭔 의미가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선거 캠페인 할 게 그렇게 없나. 이준석 혼자 대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분들 찾아뵙고 뭐 물리적인 액션이라도 해야 될 것인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옆구리 찔러서는 모양새가 될 테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혹은 제명 여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일단 어제 정식으로 임명된 김용태 비대위원장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김문수 후보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결정해 달라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서 모든 사항들을 본인을 밟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을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맡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섰는데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진 탈당을 권고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젊은 정치인의 그런 의혹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불쾌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탈당에 대한 모든 최종적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예. 후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날 초선에 김용태 의원이 와서 탈당을 하라고 해버리면 그건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불쾌할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의 매듭을 푸는 거는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저는 결자 해제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92년 대선 때도 보면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했고요. 97년도에는 이해창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지 않고서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대통령을 만나서 이 부분에서 최종 담판을 지어야 본인이 되어야 아마 본인이 이젠 계엄의 강 또는 탄핵의 강도 건너고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딜레마에 빠진 게 본인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네. 대선 후보가 됐고 만약에 본인이 앞장서서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하게 되면 본인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김문수 후보의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은 좀 제가 이해합니다만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대통령 후보고 사실 대선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만약 큰 표차로 패해버린다면 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번 대선에 올인하는 자세로 만약 이번 대선에 치게 되면 홍준표 전 후보처럼 그냥 정계 은퇴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 올인한다면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만나서 이 탈당에 대한 문제, 이 제명에 대한 문제, 그다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본인 스스로 정리해야 된다. 이걸 김용태 이 비대위원장한테 손에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결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결자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단하게 될까요? 네, 이쯤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결정을 탈당할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왜 판단이 안 될까 모르겠어요. YS나 DJ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판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건 뭐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요구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착착착착 진행이 돼. 그러니까 일사불란이라는 이야기는 이럴 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도 꼬인 매듭이 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중도층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저는 프레임을 전환해야 되는데 한덕수 카드를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윤 관계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경제, 관세, 또 미국, 트럼프. 근데
프레임 전환하려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탄핵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프레임 전환이 안 돼요. 이번 대선은 중도층 흡수, 프레임 전환, 경기도에서의 약진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도 당내 분란이 해결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출당 안 시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나는 하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분란이 해결될까요? 저는 그래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더 긴박하게 더 절실하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저는 해결이 되는 쪽으로 물밑에서 이런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물밑에서 착착착착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예. 한편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입당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도 구애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선거에서 제일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상대편의 맥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중도층 이탈이 아니라 보수 지지층 이탈도 걱정할 판이에요. 왜? 홍준표 전 시장 흔들리는 거 아니야? 김상욱 의원은 탈당까지 했죠. 그러면 두 사람이 어딥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홍사모, 홍준표를 사랑하는 모임은 지지자 모임. 이재명 네. 후보 지지선을 냈다면 네. 그러면 TK지요. 그 다음에 김상욱 의원은 어디 지역구입니까? 영남. 울산이죠. 네. 그러면 또 PK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지금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 진영으로서는 상당한 혼란.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 영남권에서의 타격이 수도권에서의 한방 또 60대가 흔들리는 이런 현상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예. 한편 국민의힘도 하와이에 있는 홍 전 시장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경선 당시 홍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대식 의원을 현지로 보내서 설득에 나선다고 하는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오지 말라라고 SNS에 밝혔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짧게 저는 뭐 얘기해 주시죠. 홍준표 전 시장 말대로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페북을 통해서 국민의힘과는 절연하겠다고 하는 분명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 홍준표 시장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고 보이는 게 저는 어쨌든 뭐 96년도 이제 15대 총선부터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정계 입문했는데 네. 한 30년 하는 동안에 홍준표 시장이 유일하게 당내 세력을 안 만드신 분이거든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아주 이렇게 독야청청 나름대로 그 활동해 오면서 뭐 당의 대통령 후보도 되고 당 대표도 2번을 역임했는데 아마 이번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너무 많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존심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결국 본인이 함께 15대 총선에 나섰던 김문수 후보에게도 뒤지고 네. 그리고 본인이 얼라 취급했던 한동훈 전 대표에도 밀려서 최종 결선에도 못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는 이 당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당원에 대한 실망감 그 과정에서 보면 또 한독수로의 단일화라든가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난무하면서 본인이 아마 거의 정남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더 이상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금 뭐 국민의힘과 다시 함께 또는 국민의힘으로 컴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단지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페북의 그 어떤 글을 좀 읽어보면 근데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대체할 만한 국민의힘이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당이라고 하면서 어떤 보수의 새 판짜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대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준석 후보의 어떤 보수의 새 판짜기에 좀 힘을 보태거나 또는 한편으로 볼 때는 좌우가 공존하는 통합 정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뭐 초대 총리나 뭐 입각의 가능성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서로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뭐 이재명 정권에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보수의 색깔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흐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MBS 여론조사와 한국갤럽 여론조사 각각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면요. 그래프 보실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49%의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27%, 7%로 뒤를 쫓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선거 초반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설명해 주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 선거는 아주 치열한 경합이 되는 양상이 아니에요. 1강, 1중, 1약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치권에 선거가 있을 경우에 판도는 보통 양강구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은 탄핵 여파, 또 단일화 파장, 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정리 불분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동을 하겠죠. 결국 중도층 싸움입니다. 결국 40대 40 이 양강구도인데 중도를 더 가져간 이재명 후보는 50 가까이 가는 것은 중도를 가져간 것이고 네. 35나 이렇게 30% 정도로 빠져 있는 김문수 후보의 모습은 결국 중도를 못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도 이번 18일 일요일 날 토론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민주당 정리를 해드리면 대선 끝났다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일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경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열한 접전에서 어떻게 하면 중도 플러스 특히 2030 MZ 세대를 더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동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 지사를 역임했던 네.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도라는 것은 두리뭉실한 표현입니다. 중도라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층, 그 다음에 이 노동 운동계의 전설이지 않습니까? 전설이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렇다면 이른바 근로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다수의 근로자를 위한 특단의 공약이 나오느냐? 마지막으로 5, 60대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40대 여성들이 좀 보수 또 민주당이 섞여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출산, 육아, 또 경력 단절 여성 이들을 위한 특단의 공약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두 후보들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까지가 포함하면 3명 후보들의 공약이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분명한 큰 차이를 낼 수 있는 나만의 공약, 나만의 한 수 이걸 김문수 후보는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이걸 끄집어내느냐 이런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2자릿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준석 후보의 미래 잠재력까지도 이제 확인시켜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 MBS의 여론조사 결과를 짚어드렸고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가 31%, 이준석 후보가 8%로 조금 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선거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한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전 약간 고차가 돼 간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정말 아주 뭐 대반전 카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는 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 양강 구도가 좀 깨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역대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뭐 진보 후보하고 보수 후보가 나름대로 끝까지 양강 구도를 형성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그 양강 구도가 깨지면서 보수층에서 보면 패배론이 좀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보수층에서. 그러면 예. 찍어봤자 어차피 질 거 이렇게 되면 패배론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수층에서 기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선의 어떤 투표율도 낮아지면서 보수층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색이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양강구도가 고차가 되면 밴드 외건 효과라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 쏠리는 표가 4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 안 가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반전 카드가 없고 여전히 큰 격차로 벌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면서 정치적 반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공약에서 차별성도 없고 지금 반전 카드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8일부터 이제 3번의 TV 대선 토론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마지막 변수이기 예. 때문에 첫 번째 18일 날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뭐 TV 토론에 얼마나 김문수 후보가 약진하느냐 이것이 마지막 뭐 이 전체 판을 가르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선을 그은 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신 MBS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MBS는 49대 단일화했을 시에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결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49대 34, 51대 3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 조사에서 한국갤럽이 단일화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43%,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인식이
38%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는데 이 여론조사 그리고 현재 단일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준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얘기를 제가 볼 때 세워보진 않았는데 한 수백 번 한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준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 스토킹이라고 해야 될 정도 같아요. 예. 저는 더 이상 이제 뭐 단일화 얘기하는 부분은 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만 가능성이 있는 건 이 김문수 후보하고 그 이재명 후보가 한 20% 격차가 벌어지면 단일화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 다만 김문수 후보가 현재 확진해서 10% 이내 들어온다.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한 7%에서 10% 이르는 그 지지율이 현재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한 20%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전혀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 이건 이준수 후보가 수차례 수백 번 얘기한 것처럼 예. 단일 가능성은 없고 다만 10% 이내로 들어올 때 그때는 그나마 단일화의 가능성 조금 엿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로 볼 때는 지금 20% 정도의 어떤 큰 격차가 계속 고차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완주하지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단일화 가능성을 뭐 높게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화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김문수 후보로서는 빅텐트, 빅플랫폼 또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입장 정리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불투명해진 상태잖아요. 예. 네. 뭐 거의 가능성을 크게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마지막 이제 승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승부, 라스트 댄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TV 토론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두 사람만의 두 인물 모두 김문수, 이준석 보수 후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약이 어떻게 됐냐가 또 상당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조건과 하나는 효과입니다. 분명히 이제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은 뭐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보수 진영 전반에서 이준석만 합해주면 해볼만 하겠는데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그냥 단일화를 응하겠습니까? 그 엉어리졌던 게 풀어지겠습니까? 억울함이 진정한 정말 눈물의 사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준석 후보 미안해. 우리가 그때는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예. 믿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준석 후보 지지층들이 공감이 돼요.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서로가 그냥 단일화가 아니라 공감대되는 공약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어깃장이 나면 안 돼요. 공약 자체가. 그래서 생각도 비슷하구나. 두 사람이 그러면 유세 현장에 이준석 후보도 가서 띄워줘야 된단 말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단일화가 된다면 그럴 때 전혀 다른 공약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공감대 공약.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선을 앞두고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대선 끝나고 나면 또 싹 달라지겠지. 이러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예. 이준석 후보 지지층들은 못 믿을 거예요. 대선이 달라져도 보수가 바뀌어서 이준석 후보를 품어줄 수 있는 이제 넓은 그런 이제 보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준석 후보 지지층들도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마음에 들려 있다. 무엇보다도 얼마나 이준석 후보 확 선을 긋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 식당 가서 같이 밥도 먹는 이런 공감의 어떤 시도가 있다면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막판에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크게 주목받을 만한 이벤트가 될 것이면 분명히 보입니다. 예. 예. 다음은 이 윤 전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볼 텐데요. MBS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을 촉구한 발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3%,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응답이 13%로 나타났는데요. 이 응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이번 대선이 아무래도 뭐 탄핵 대선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계속적으로 뭐 국민의힘을 볼 때는 표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품고 갈 건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단절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보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 끌기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끌려가니까 저는 이제 어떤 유권자들 또는 국민의 관심에서도 이제 좀 멀어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탈당을 하든
아니면 제명을 하든 별로 이제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특히 김문수 후보에서도 좀 단호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데이터로 본다면은 메시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수도 있죠. 그럴 경우는 지지층은 결집을 합니다. 또 30대의 보수 성향이 강한 MZ세대 중에서도 결집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영향을 받는 좋은 영향을 받는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때 중도가 부정적 영향. 또 하나가 김문수 후보의 이 특징상 블루 칼라가 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들은 공략 대상인데 또 하나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한다면 가급적이면은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게 김문수 후보에게는 더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철현 경렬대 특임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